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는 서장입니다. 종고선사의 어록 가운데 이제 편찬된 것으로 한국에서는 가나선의 교과서로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조계종에서 특별수행법인 가나선의 수행 방법이 어쩌면 서장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해도 되는데요. 서장의 내용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예정보다 1시간 넘게 지금 지체가 되었는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 서장이 어떤 책인지 알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서장에 대한 해제를 말씀드리고 대해종고 스님의 생애를 오늘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장은 중국 송대의 임재종 스님이요, 대해종고 스님이 제자들하고 주고받은 편지글을 모은 건데요. 여기 42명의 제자들하고 주고받은 서간문 가운데 대부분이 대해종고 선사의 답신이 대부분이고, 이 중에서 이제 62편이 모아져서 편찬이 된 건데, 원래는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편찬이 됐던 그 대해보각선사 어록이 지금 한국에도 총 30권인데, 그때 중국에서 말하는 30권은 크게 목판본이나 이게 붓글씨로 쓴 거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6권짜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어쨌든 30권 가운데 25권에서 30권이 서간문을 모은 건데, 그것만 별도로 중국에서도 당시에 모아서 따로 별책으로 편찬을 한 것이 대해서장 혹은 대해보각선사 서라는 이름으로 유통이 됐는데, 이제 약칭해서 그냥 서장이라고 이렇게, 서자가 편지 서자예요. 그 서간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서장이 선불교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책이 이제 벽암록하고 임재록하고 이런 책들인데, 7부서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알려졌고, 옛날부터 참선을 하는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2권을 꼭 꼽으라 그러면 육조단경하고 서장을 꼽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참선 지도서로 육조단경을 스승으로 하고 서장을 도반으로 삼는다라고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육조단경을 스승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앞전에 육조단경을 같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육조단경에 담긴 내용이 선불교의 가르침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아주 핵심들이 잘 봤을 때도 느꼈듯이, 그래서 그 내용이 진짜 선의 입장에서 모든 불교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으로 같았는데, 그래서 육조단경을 스승으로 하고 서장을 도반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이 서장이 구체적으로 참선, 특히 가나선을 어떻게 수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붙은 것 같아요. 서장을 도반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제 선방수자들은 다른 거는 다 안 가지고 다녀도 반드시 글망 속에 이 책, 그 서장만은 꼭 짊어지고 다녔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선수행, 특히 가나선 수행이 길잡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가나선의 교과서라고 알려져 있고, 고려시대 때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깨닫게 된 마지막 크게 깨달음의 완성을 이룬 것도 대해어록을 통해서라고 해서, 그때부터 보조스님 당시부터 선방의 중요 과목으로, 필수 과목으로 채택이 되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전통 강원의 사집과의 필수 과목이 됨으로써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한 30번 정도 이상 여러 사찰에서 간행이 되었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장은 최초에 간행이 된 건 중국에 대해종고 스님의 제자였던 혜연이 기록을 하고, 그때 당시에 정지거사라는 거사, 황문창 거사가 중편을 해서 중국 항주에서 처음 목판본으로 간행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후기에 전래가 돼가지고 가장 오래된 판본이 현재 전하는 게 이제 1387년이니까 고려 후기죠. 우왕 때 간행이 됐는데,
이제 그 이후로 30여 차례 이제 간행이 됐다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최초의 판본은 한국에서 국보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장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자 아까 42명이라 42명이라 그랬는데 이분들하고 이제 몇 번 주고받은 게 있고, 교환은 서신 62편인데 이 제자들 가운데 스님은 2분뿐이에요. 그리고 보살님이 한 분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의 일반 사대부들, 사대부는 그때 당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보냈던 편지도 몇 개가 수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스님이 답신만이 주로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주로 당시에 묵조선하고 문자선이라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묵조선 비판을 하고 화두 창구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제자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화두를 하나 깨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수행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화두를 통해서 안목을, 도를 깨친 사람들도 반드시 보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머리로, 지혜라는 말은 머리로만 이해를, 지식으로만 이해해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보림을 해서, 그러니까 수행을 계속해서 완전히 일상생활 속에서 그 깨달음의 내용이 자기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화두를 끊임없이 정성을 다해서 보림을 해야 된다. 공을 들여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계속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무자 화두를 참고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어떤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여러 제자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해종고 스님의 가나선에 대한 이런 방법론과 대해종고 스님의 사상이 한국 선종에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보조국사 고려시대 때 진울 스님이 육조단경이나 하암경을 통해서 2차례 깨달았고 나서 대해어록을 읽으면서 가나선에 대한 이제 그 깨달음을 얻으면서 크게 그 보조국사 스님도 깨달음이 완성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조 스님의 이 과정도 보면은 당연히 육조단경 보고 하암론을 보고 또 보고 이런 과정 자체가 보조 스님이 주장했던 도노 점수의 내용을 자기 삶에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보조 스님을 현재 한국 정단인 최대 정단인 조계종에서 조계종의 중천조로 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서장이 그때부터 선종의 강학갑으로 채택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시대 전통 강원의 사직가 필수 과목인데, 사직가의 필수 과목이 4과목인데요. 서장하고 당나라 규봉정밀선사의 도서라고 그냥 줄여서 얘기하죠. 선언제집, 성교일치를 주장했던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국사에 도노점수상이 잘 담겨있는 집, 별행록, 절요, 병입, 사기라고 원래 명칭은 그런데 절요라고 그렇게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나라의 고범 스님의 선요. 근데 이 선요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의 3요소 해가지고, 흔히 우리는 뭐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신근, 분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데요. 이제 이 대종고 스님의 이 내용이, 서장이 결국은 다른 책보다도 더 가나선 수행자들에게 교과서처럼 이렇게 읽혀졌던 이유가 바로 화두 참고 방법과 그 위에 수행 방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의 편지들을 보면서 어떻게 간절하게 대스님이 화두를 참고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이후에도 공을 들여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이 대종거 스님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면, 이분도 이 대종거 스님을 봐도 사실은 도노 점수의 내용이 일생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대종거 스님 생애를 보면 당시에 여러 종파의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사사하고 스님들 스승으로 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봅시다. 간단히 보면 여기 연도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안희성 선주 안국현에서 태어나서 속성은 해시고 뭐 이렇게 쭉 담은 자는 담이고 호는 묘이고 운문이라는 이름도 썼는데 이제 운문 스님이라는 또 다른 분이 계셨죠. 잘 안 쓰게 되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황제가 시호로 내린 게 보각선사다 이렇게 해서 대해보각선사라는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그냥 우리는 대해스님 혹은 대해종고스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의록 말고도 신보원이나 종문무고 이런 게 또 이제 스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12살 때 중국이 이 대해스님이 살던 시대가 송나라 때인데 이 송나라 중기 후기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송나라를 흔히 북송시대, 남송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송나라가 건국되고 난 다음에 북방 쪽에, 북동 쪽에 요나라하고 금나라, 그런 쪽이죠. 그 요하고 금이 건국이 되면서 송나라를 침범해 와서 전란에 휩쓰였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왔던 시기가 남성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기에 이제 대스님이 살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실제로 대스님 생애에서 그런 금나라하고 전쟁 중에 그 송나라 정부에는 화친파와 주전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대스님을 따랐던 제가 신자들 중에 사대부들 중에 고관 대작들이 몇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전파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금나라하고 하친 조약을 맺으면서 주전파가 역적모의를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기양을 가게 되는데 대예스님도 그게 누명을 쓰고 같이 기양살이도 해요. 정치적인 이제 혼란에 휘말리기도 했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리고 송나라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상적으로는 당나라가 불교가 융성을 했고 특히 송대로 오면서 불교 중에서 선불교가 크게 불교에서는 대세를 띠고 한쪽에서는 연불선이 이제 또 크게 유행을 하고 이랬는데 바로 불교가 여러 가지 회불 사건도 치면서 불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노정이 됐어요. 고려 시대 때 우리 한국에서도 사찰이 승려들이 부패하면서 유학자들이 비판을 받았던 거하고 똑같이 송대에도 자들한테 특히 승리학자들, 송대 유학자들이 불교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서 구양수라든가 그 이후에 우리 방송팔대가라고 알려지는 한태지 같은 사람이 또 거기에 대한 저서를 쓰기도 하고 이러던 시기였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유학자들은 선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만 유학도 새롭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성리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성이 성품이잖아요.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자들도 심학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어요. 나중에 그 성리학 다음에 나왔던 누구죠? 어쨌든 마음을 강조하고 이런 풍토가 성리학 유학 쪽에서 나타난 게 선불교의 영향이다라고 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알려진 정의천 정명도라든가 이제 주자이라고 해서 성리학의 집대성했던 사람들은 주자 같은 경우도 불교 영향을 굉장히 특히 선종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특히 이제 묵조선하고 그다음에 가나선이 서로 비판을 하면서 가나선이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고 대외적으로는 유학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또 중국 정계는 요나라하고 금나라하고 전쟁을 치르던 이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중국에서 당시에 세속적으로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유학이 과거 과목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서당, 즉 향교에 가서 유학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대부 집안이라면. 그래서 12살 때 향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13살 때 이제 향교에서 친구들하고 장난을 치다가 벼루를 집어 던졌는데 이 벼루가 훈장 선생님한테로 날아가서 훈장 선생님 머리를 맞췄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혼이 나고 난 다음에 그만두면서 했던 얘기가 대장부가 세간의 책을 읽는 것보다 출세간의 법을 연구하는 게 더 낫겠다. 이 출세간의 법이 결국은 이제 불교 얘기예요. 그러면서 향교를 그만 다니고 출가를 했다가 이제 3년 뒤에 진짜로 출가를 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삼위 생활을 거치고 1년 만에 이제 구족계를 받았다는 게 비구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출가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의 의록을 열람 했다는 당시에 중국 선종 5가 7종으로 나누어지고 이런 걸 옛날에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히 문원 스님의 오록하고 목주 스님의 오록을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선종이 5종으로 나누어
치면서 조동종, 그다음에 위양종, 운문종하고 임재종하고 다 나누어졌잖아요. 그럴 때 다 이것이 불조로부터 나온 하나의 가르침인데, 달마대사와 육조대사 이후 왜 이게 파가 나눠지느냐? 그래서 오파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다 한 수 밑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도 한 자손, 한 조상의 자손들이라면은 이게 파벌을 나눌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달마에서 비롯된 우리 선종의 가르침이 왜 이렇게 파를 나누어서 구분을 짓는가 하고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쩌면 어릴 때부터 벌써 주의나 분파주의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가르침이 뭐가 다를 게 있을까 하고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초기에는 운문종의 설두스님이, 설두중년이 바로 송고백칙인데 이게 나중에 벽암록의 모태가 됐던 그런 책이죠. 여기에 이제 실려있는 공안을 열심히 참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조동종의 스님들을 또 찾아가서 배웠어요. 그 원수자, 동산 스님, 견수자라는 분의 조동종의 종지를 배워서 묵조선을 다 해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문종의 설두 스님을 만나서 여기서 우리 공안 스님의 공안선이라는 게 미리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당송대를 거치면서 위진 남북조 당송대를 거치면서 중국의 유학에서도 고담 중론을 하는 현학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비들이라면은 요즘도 요즘은 그런 사람 좀 없지만 교양 있는 척 하면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책을 고담 중론을 해야 뭔가 격식이 있고 자기가 선비가 이걸 일단 멋으로 알았던, 그래서 불교에도 이런 풍토가 들어와 가지고 선종의 사서나 예스님들의 그 어록을 가지고 문학적으로 이게 표현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선비들은 시를 지으면서 음풍농어를 한다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스님들의 선시나 어록을 가지고도 그런 식으로 문학적인 해학이나 그런 표현을 가지고 음풍농어를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 게 문자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풍토가 일종의 운문종에서 좀 남아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일단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들어가서도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그 말이 많잖아. 문자선을 가지고 문학적으로 뭔가 현학적으로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요즘도 불교 방송에 보니까 문학적으로 벽암록하고 선문염성을 심지어 강의하는데 아니 문학적으로 해설을 하는 그런 방송 유튜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실제 벽암록이라든가 그 선문염성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해설을 문학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해설을 하는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도. 그런데 이제 그걸 어쨌든 이제 처음 출가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가서 배웠던 것 같아요.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건 문자선이다라는 의심이 들었는지 이제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선, 그게 묵조선이잖아.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야. 이 말만 많고 이게 도대체 깨달음이 없다. 그래서 묵조선을 배우러 간 게 이제 조동종으로 간 거예요. 근데 조동종에서도 많이 배워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찾아간 게 임재종의 학룡파 3세인 담단 문준하상한테 찾아가서 7년 동안 시봉을 하면서 가르침을 받는데 아직도 여기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준하상한테, 담당 스님한테 배우는 과정에서 이런 대화가 실제 이 대회 스님이 이제 황룡파 담당 스님으로부터 원어국근 스님을 소개받고 양기파의 원어국근 스님을 찾아가서 제자가 됨으로써 임재종의 정통 선맥을 물려받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양기파의 담당 스님을 7년 동안 모시고 있다가 담당 스님이 대해종고예요. 그러니까 고상자라고 부른 거예요. 고상자야. 나의 선법을 그대가 일시에 의하여 설법하더라도 즉시 설법을 잘하고 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공부를 보니까 내가 가르치는 거를 잘 이해해서 지금 바로 설법을 해봐라 해도 굉장히 잘 한다는 거예요. 염고, 송고, 보소 이게 전부 뭐냐 하면 이제 염고는 우리 염하 미소라 할 때도 염도 들어 보인다라는 뜻이고요. 선문염송 할 때 염자가 이 염자에 들어 보인다는 뜻인데, 그리고 하두를 들 때도 하두를 든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들어 보인다라는 말은 옛날 고자는 화두의 다른 말이 고칙이란 말이 있죠. 고칙이란 말도 있고 옛 고인들은 앞서간 성인들을 얘기를 해요. 앞선 성현들의 어록을 들어서 이제 문학적으로 해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거를 염고라고 해요. 송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고인들의 말씀에 대해서 해설을 붙이는 거예요. 해설을 붙이는데 이 해설을 또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주석을 하듯이 하는 거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잘하고 소참이라는 말은 정식 부패의 법문이 아니라 흔히 소참 법문 그러면은 식사할 때 밥상머리 토크 요즘 말로는 그런데 이제 큰 스님이 식사하시고 나서 잠깐 앉아서 식후에 차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가르치는 법문 이걸 소참이라 그럽니다. 보설은 그 널리 정식으로 부패를 할 때 이런 거를 뭘 시켜도 다 잘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그런데 그대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대가 이 한 가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방장실에서 그대와 이야기할 때는 선이 있다가도 방장실을 나서자마자 없어져 버리며 그래서 공부를 하고 공부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아는 것 같고 눈도 반짝반짝하고 잘 알아듣는 것 같은데 자기 혼자 딱 나버리면은 이걸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그대가 성성이 사랑할 때는 문득 선이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집중을 해서 성성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깨어 있어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지 않고 깨어 있어서 잘 생각을 깊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제대로 참선을 하는 것처럼 돼 있나 잠들자마자 없어지는 꼭 잠을 잔다는 얘기 아니라 정신을 잃기만 하면 그 깨어 있는 선수행을 제대로 아직은 못한다니까. 그 네 힘이 아직은 약하다 이 말이죠. 근데 네가 이렇다면 어찌 생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러자 대스님 스스로도 그걸 알아요. 참으로 이것이 제가 의심하면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왜 이게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중에 담당 성사가 위독해져서 대해가 물었어요. 이제 아직 자기 깨달음이 완성이 되질 않았잖아. 그 스님께서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제 묻는 거예요. 스님께서 만일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시면 전 누구를 의지해요? 이 생사대사가 일대사라 그러죠. 생사대사를 마칠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생사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 불교의 핵심이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생사대사, 일대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극근이라는 이가 있다. 서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자, 여기서도 이 기록을 보면 이 담당 스님이 파가 달라져서 같은 임재정에 속해 있지만 황룡파와 양기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기 파가 아닌 양기파의 극근 스님의 소식을 듣고 이분이 전해 들은 소식만으로도 이분이 훌륭한 분이고 진짜 자기를 대신해서 이 제자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큰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는 걸 이분이 소문으로 아는 거예요. 그 원어극근 선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극근이라는 이가 있는데 만나본 적은 없지만 만약 그를 만난다면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깨달음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그를 만나지 못한다면 후세를 기약해야 될 것이다. 이 생에 깨닫기 힘들 거다. 그분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시봉을 하다가 7년이 지나서야 그 뒤에 대해 종고 스님이 27살 때에 담당 스님이 다시 입적을 하시는데 이제 요 권했다는 내용이 그 말입니다. 양기파의 원어국근 스님을 찾아가라.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10년 동안이나 원어국근을 못 찾아갔대요. 기록에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스님이 있는 장산이 담당 스님이 계시던 곳하고 거리도 굉장히 멀었고 그 다음에 그때 이분이부터 수행이 뛰어나고 했으니까 사찰에서도 다른 소임을 또 다른 데 자꾸 맡기고 해가지고 10년이 지나서야 출령사의 원호 스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